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TPP, 그러니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의 한중 FTA가 중요하고 또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으니까 굳이 한중 FTA에 영향을 미칠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영내 다자 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이런 협정에 참가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안 했는데, 어제 이제 처음으로 이 협정문 내용이 우리 측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국 다자 간에 이 협정을 맺으면 일정한 수준까지는 그 맺은 협정의 내용을 비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TPP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방폭이 얼마인지, 관세를 얼마나 인하하고 자유화하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뉴질랜드가 이걸 갖다가 공개하니까 그 뉴질랜드 거를 보고 우리가 이 내용이 이 정도였나 하고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간에 한미 FTA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많이 봤습니다. 미국 측에서 한미 FTA가 오히려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국의 수많은 종북 좌파들이 한미 FTA를 비난했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한미 FTA가 한국에 이익이 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갖다 굉장히 자만하고요. 또 한중 FTA까지 하면 굳이 TPP 안 해도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해왔죠. 하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달라들었으면 우리도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개방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맺은 것보다도 더 많이 개방하는 형태로 이렇게 12개 나라가 합의를 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미 FTA에서 만약에 개방도가 전체 100 중에서 80%다 이러면 TPP에 참가한 나라들끼리의 개방도는 90%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과의 FTA 효과를 누리던 부분이 일본도 지금 이 TPP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보자면 일본은 90%의 개방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본이 10% 정도 유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미국 등 7개국이 관세를 완전히 30년 내에 철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일본은 자기 나라의 쌀이라든지 한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췄기 때문에 농산물 장벽을 완전히 낮춰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일본 정부를 갖다 지탱하는 이 자민당 보수 정권의 주요 지지 기반이 농어민이었기 때문에 그 농어민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개방폭을 낮추지 못했는데 일본이 이제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완전히 낮춰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아마 앞으로 TPP에 들어갈 때는 쌀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쌀 시장 개방이라는 문제가 커졌고요. 그 다음 일본 차가 굉장히 미국의 수입이 증가될 우려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TPP에 가입을 안 하면 일본과 경쟁이 안 되고요. 부품 등 중간재의 관세도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요.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TPP 그거 크게 효과 없을 거고 한미 FTA는 충분하다. 이러고 큰 소리 치고 있었고요. 아직도 이거 가입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빠져 있다 보니까 만약 이게 발효되어 버리면 일본이 미국 수출이라든지 이런 수출에서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쟁하는 자동차라든지 제조업 분야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밀리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그러니까 협정문을 입수하기 전까지 이런 상황인지도 몰랐다라는 거는 좀 기가 차고요. 이제는 참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참여 절차에 들어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루 빨리라도 참여를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이걸 안 하고 지금까지 뭐 했냐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보세요. 큰 소리 치는 사람 다 숨어버렸습니다. 관료들 다 어디 갔고 외교관들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책임을 물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개방도가 높은 줄 이제 알았습니까? 그냥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밀리니까 중국을 대응하려고 미국의 우호적인 태평양 연안의 나라들을 묶어서 정치적으로 외교 안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경제적인 기구를 하나 만들었지, 그것은 좀 사실은 정치적인 데 방점이 찍혀있고 경제적으로는 별 볼 일 없을 거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국민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웬 날벼락이냐는 거죠. 자, 공무원들 이렇게 일해도요, 외교관들 이렇게 일해도 정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정치인들은, 야당 정치인들은 미국이 싫어서 TPP에 관심도 없고요,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냥 하면 하는가, 이건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런 지금 큰일 났다는 겁니다. 만약에 TPP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한국은 대미 수출이라든지 이 TPP 가입한 나라들의 이 수출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미국에는 의회조사국이라는 게가 있습니다. 이 의회가 참고를 하도록 세계의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항, 국방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하죠. 굉장히 충실한 아주 광범위한 기관입니다. 한국의 국회도요, 이걸 좀 따라가야 되는데, 저와 미국 의회조사국이 그동안에 이 미국은 동아시아의 갈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일본을 조용히 압박해 왔다. 즉 일본의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지 또 과거의 역사에 대한 부정,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많이 함으로써 일본의 어떤 주요 정치인들이 미국의 동아시아 이해관계를 위태롭게 해왔다. 그래서 이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본을 굉장히 누르고 압박해오는 역할을 수행해왔고, 그런데 이제 일본 정치인들은, 일본 관료들이나 일본이 그래도 과거사에 대해서 수년간 노력을 했는데 한국은 이걸 인정 안 해주고 계속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미국은 일본을 갖다가 눌러서 이런 부분에서 이 한국의 측을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왔다라는 이 내용이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제 이 아세안에서 그 국방장관이 있을 때 이 한국의 한민구 장관이 난사군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편을 들었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도를 했던 언론조차도 지금 사설에서 미중 사이의 편들기라는 인식 자체가 문제다, 자기들이 제목을 그래 달아놓고 이렇게 편들기라는 인식이 문제다라고 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를 편드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이익을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나 중국을 의식하지 말고 결론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안이 왔을 때 딱 그 결론대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때그때 양쪽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그 압력이 어느 쪽이 더 위협적인가를 보고 따라가게 되는 양상이 전개되다 보니까 지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나 양측에 다 불신을 받을 수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외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요, 우리나라의 국익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국익이 뭐고 그 국익을 보호하는 부분에서 우선점이 지키고,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마다 보고 현상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핵심적 국익은 뭡니까? 먹고 사는 경제입니까? 안보입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안보입니다. 그럼 안보가 핵심이에요. 그럼 안보를 전제하에 경제적으로 만약에 이 문제에서 미국 편을 들면 중국의 수출이 얼마나 감소되겠는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북한의 북핵 폐기라든지 육자회담을 끌어내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시킬 수 있다면요, 우리는 중국의 방점을 찍어도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는 듯 하면서 한 번은 한국한테 신경을 쓰는 척했다, 한 번은 중국한테 신경을 쓰는 척하고, 실질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최대 무역국가 아닙니까? 중국이 북한과의 거래를 끊거나 지원을 끊으면 북한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정권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말로 하는 것, 겉으로 환대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의전해서 대우해 주는 것과 실제로 우리 국익이 뭔가를, 근본적인 국익이 뭔가를 구별하면서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요. 이것과 또 마찬가지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금 우리 사회에 친일 낙인이 그냥 온 사회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방 70년인데 아직까지도요 친일 바로 몰릴까봐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제대로 판단을 하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요. 이번에 뭐 앞에 밥 먹은 거 갖고 이야기되는 거 일본 사람들도 유치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밥 먹는 데 대해서 뭐 조건이 걸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라든지 쫓겨나서 밥도 못 먹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왔다 말하는 것도 유치하지만은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되도록 처신한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지나치게 친일 낙인을 지킬까봐 너무 조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요 돌파하지 못하면요 앞으로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까지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국익의 관점에 놓고 이 문제를 자 과거사 문제도 국익과 평가해서 어느 수준에서 정리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원점으로 다시 가고요. 그 다음에 가장 목소리 높은 층을 의식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런 선은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가게 되면요. 이 한일 관계도 끝이 없고 한미 관계도 끝이 없는 상태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짝퉁에 질린 중국의 쇼핑족이 해외 직구로 눈을 돌린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온라인 쇼핑몰에 정품 비율이 58%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파는 것도 짝퉁으로 파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해외 직구로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 뭡니까 아마존인 이런 직구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이 해외 직구로 눈을 돌리면 한국이 온라인에서 강하니까 최대 수혜국이 될 거다. 그리고 운송비도 가까우니까 싸고 배달도 빨리. 근데 한국에 이 직구에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한국 사람이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백화점이나 하이마트 같은 데서 사는 것보다 미국에 가가지고 직구를 하면 배달료, 관세 그런 거 다 내고도 더 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이 온라인 쇼핑몰이 세계에서 가장 일찍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다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온라인 쇼핑몰을 점점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중국에 대해서 있는가? 중국 사람들이 좀 멀고 배달 운송비가 더 많이 걸리더라도 미국에 주문해가지고 갖고 가는 것이 더 싸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최대 수혜국이 한국이 된다는 게 저는 오산이라고 봐요. 한국이 왜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서 경쟁력이 없는가라고 봤을 때 한국의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을요 미국에다가는 반값으로 팝니다. 반값도 안 되게 팝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조금 깎아줘서 팔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TV나 주요 전자제품을 한국보다 더 싸게 사고 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국민들이 한국의 현대차를 훨씬 한국에 파는 현대차보다 더 좋은 것을 훨씬 싸게 사지 않습니까? 이런 양상에서요 중국 사람들이 온라인을 해외에서 온라인 쇼핑한다고 해서 한국에 하겠습니까? 미국에 하겠습니까? 배달비 조금 더 주고라도 미국에 사지요. 제가 볼 때 경쟁력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의 포버스라는 그 잡지에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니까 좋든 싫든 뭐 악명이 높아도 영향력이 높으면 1위가 되는 거죠. 푸틴이 1등입니다. 메르켈이 2등이고 오바마가 3등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3등하는 거 보니까 오바마가 좀 맥이 없는 사람인 걸 맞는 것 같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4등이고 시진핑이 5등이고 빌 게이츠가 6등이고 이런 거 보면 얼추 순위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세계적으로 푸틴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고를 제일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유럽의 경제나 이런 문제, 난민 문제하고 얽혀서 메르켈이 유럽을 지락펴락하고 있고 욕도 많이 먹으니까 2등이고요. 한국 분들 중에는 제일 위에 가 있는 사람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건희 회장을 뒤를 이어서 이제 거의 승계를 했다. 이렇게 평가된다고 봐야 되고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인데 40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대선에 참여하시려면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존재감을.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43등입니다.
이런 순위들을 쭉 보면 이 세계적으로 참 시끄럽게 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부분에는 푸틴이 탁월하다. 대통령 2번 했고 3선 안 되니까 총리 갔다가 다시 대통령 또 올라와서 또 대통령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 사람은 몸이 대통령을 못 할 정도가 돼야 그만둘 건데요. 요즘 시리아 같은 데 보면 군대를 보내가지고 막 이 폭격도 하고 지상군도 보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이제 그 결과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러시아 여객기가 시나이 반도에 추락했을 때 테러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했는데 지금 미국하고 영국이 IS가 러시아 여객기에 폭탄을 설치한 것 같다. 그러니까 폭탄으로 격추됐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폭탄을 했느냐? 샤름 엘 세이크라는 그 시나이 반도 제일 끝에 홍해변에 있는 이집트의 휴양지, 저도 TV에서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홍해물이 굉장히 깨끗하니까요. 근데 그 휴양지를 러시아 사람이 상당히 선호하는데 거기에는 휴양지 공항이니까 보안 기능이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에 어떤 일하는 사람이 폭탄을 비행기 안에 슬쩍 집어넣었다가 시한폭탄이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터진 거죠. 날아갈 때.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거의 기체가 갈라져가지고 산산조각으로 그냥 밑으로 다 흘러내려왔죠. 이래 된 상황인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지금 이 세계에서 한 번 당하면 뺨 한 대 맞으면 2대 3대 때린다는 만큼 가장 확실한 나라 아닙니까? 그루지아에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에도 그랬고 자국이 조금 손해를 보면 반드시 군사적으로 강하게 보복하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러시아가 시리아를 공습을 하고 막 큰 소리를 치더만 그 대가를 치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푸틴은 지금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니까 자기의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시리아를 난도질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 웃을지 울지 모르겠습니다.